안녕하세요. 스마트 머니톡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것도 국가의 공식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나라, 바로 엘살바도르의 대담한 실험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이었죠. 이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지 이제 3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엘살바도르는 이 도박 같은 실험으로 부자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위험에 빠졌을까요? 오늘 그 장부 위에 찍힌 숫자와 또 현실 속 국민들의 삶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5가지 질문을 따라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들여다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엘살바도르는 대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2021년 6월에 부켈레 대통령이 법안을 내놓고 불과 석 달 만인 9월에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치보라는 공식 디지털 지갑 앱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30,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그냥 나눠주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펼쳤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저점 매수, 이른바 바이더딥에 나선 겁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행보였어요. 그렇다면 대체 부켈레 대통령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부켈레 대통령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첫째,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엘살바도르 경제는 해외에 나간 국민들이 보내오는 돈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이게 GDP의 20%가 넘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없애겠다는 거였죠. 둘째, 금융 포용.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조차 없는 현실을 스마트폰 지갑 치보로 해결해서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자국 화폐 없이 미국 달러만 써왔거든요. 이 달러 경제에서 벗어나고 전 세계 크립토 부자들과 기업들을 엘살바도르로 끌어모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정말 이상적인 목표들이죠. 자, 그럼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을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총 보유량이 얼마인지,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던 구매 내역이나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2025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인 12만 5천 달러에 도달했다고 가정하고 투자 성적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해서 2가지 시나리오로 수익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계산한 시나리오에서는 약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5억 달러가 넘는 미실현 수익을 거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최근 데이터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투자 원가가 4억 달러를 넘지만 평가 수익 역시 5억 2,50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결론은 뭐냐? 장부상으로는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번 셈입니다. 물론 아직 팔지 않았으니 미실현 수익이긴 하지만요. 약 5억 2,500만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이 120%가 넘으니까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와, 엘살바도르의 도박, 이거 대성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숫자가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엘살바도르의 GDP, 즉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약 353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평가 수익 5억 달러는 GDP의 1.5% 수준이에요. 이 정도로 나라 살림이 확 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세 번째 막대 그래프입니다.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나라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상금이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인데 비트코인 투자 하나로 그 보유고의 10%가 넘는 평가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나라 살림이 나아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화려한 장부상 수익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면의 현실, 실제 국민들의 삶과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금융계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국제통화기금, 바로 IMF가 2025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금융포용 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엘살바도르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국제사회가 공인한 셈입니다. 데이터는 이 평가를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GDP의 20%를 차지하는 해외 송금, 그 막대한 수수료를 절감하겠다던 야심찬 목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데이터를 보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송금한 비중은 고작 1.34%에 불과했습니다. 98%가 넘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수료를 내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혁신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송금 혁신? 실패. 치보 지갑을 통한 금융 포용. 처음에 줬던 $30 보너스만 받고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상 실패. 일상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이것도 실패. 나라의 신용도는 어떨까요?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재정 위험을 계속 경고하면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실패죠. 유일하게 비트코인 관광객이 좀 늘었다는 미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대부분의 경제적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거나 성과가 미미하다는 게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을 왜 부켈레 대통령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걸까요? 최근 학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애초부터 경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석의 렌즈를 경제에서 정치로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처럼 군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반대파와 언론을 탄압하면서 자기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부켈레 대통령이 바로 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법이 아주 기가 막힌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경제 정책으로 포장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는 거죠. 그 비판의 핵심에는 바로 이 치보 지갑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국가가 소유한 전력 회사가 치보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등록해버려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민 세금과 해외에서 빌려온 돈 같은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죠. 하지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감사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대통령 측근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만든 블랙박스, 비자금 통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의 진짜 효과는 경제가 아닌 정치에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첫째,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을 미래를 여는 혁신적인 리더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죠. 둘째, 앞서 본 치보라는 불투명한 통로를 통해 측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권위주의 통치 강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입니다. 금융포용이라는 원래 목표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이미지, 측근들의 이익, 그리고 권력 강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해서 엘살바도르의 이 대담했던 실험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장부상 이익과 국제적인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명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포용, 송금혁신 같은 핵심 경제 목표의 처참한 실패, 국민들의 외면, 그리고 IMF와의 갈등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과 재정 리스크 증가라는 훨씬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투명성이 없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논란은 이 실험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담한 실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세계 최초라는 상징적인 선언만으로는 국민들의 실제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둘째,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자산에 국가의 재정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셋째, 진정한 금융포용은 단순히 앱 하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신뢰, 그리고 인프라가 함께 가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은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과연 미래를 향한 담대한 혁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교묘한 도구였을까요? 어쩌면 한 국가의 미래가 저 화려한 장부 위에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데이터와 분석들이 여러분의 판단에 좋은 재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머니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